그다음에 이제 우리 최영기 회계사님이 후반부를 발제하시겠습니다. 예, 발표하겠습니다. 예, 그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 연속 탄핵의 근원 후반부 계속 발제하겠습니다. 진짜 내란 세력이 누구냐? 우리는 모든 언론들이 짠 듯이 마치 같이 미리 공모를 한 것처럼 내란이라는 그 언어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장악을 한 게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오늘이 3월 말이 가까워지니까요. 한 넉 달째 이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조속한 대통령의 업무 복귀를 기원하면서 발제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쭉 읽고 나서 생각나는 내용이 있어서 이거 옮겨놨습니다. 저희 아마 북콘서트에서도 예전에 한번 두 번인가 했었던 책인데요. 이게 이제 에드먼드 버크의 Reflection,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성찰에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저한테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역사에서 찾아야 할 도덕적 교훈을 얻지 못하고 반대로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신을 손상시키고 우리 자신의 행복을 파괴하는 데 역사를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있습니다. We do not draw the moral lessons we might from history. On the contrary, without care, it may be used to vitiate our mind and to destroy our happiness. 역사는 과거의 오류와 인간의 나약함에서 미래의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사례와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많은 일들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것들이 왜곡되어 잘못 이용되면 국가에 속한 집단들에 대한 공격 또는 방어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또는 불화 또는 적대감을 되살리고 유지하는 데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역사는 대부분 교만이나 야망, 탐욕, 복수, 정욕, 선동, 위선, 통제되지 않은 열정, 그리고 대중을 뒤흔드는 온갖 무질서한 욕망으로 세상에 닥친 불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1794년도에 글을 쓴 에드먼드 버크가 남긴 글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도 여전히 교훈적인 메시지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글을 발제에 앞서서 먼저 평론으로 공유를 하는 바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큰 챕터 내란의 전선에서 8번째 항일 무장투쟁의 흑역사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저자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높은 이상만을 추구하고 또는 이성적인 접근보다 감정에 치우친 독립운동이 바로 항일 무장투쟁사다. 그래서 박은식의 독립운동 지혈사에서는 의병을 상창을 하고 황태현이라는 분이 일제종족주의라는 책에서는 죽은 고종이 3.1운동을 그리고 3.1운동의 생령들이 임시정부와 카이로 선언을 쟁취했다. 이런 주장들을 저술에 남겨놓고 또 그런 책들이 많이 읽히고 있다라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역사적인 사실 부분입니다. 1919년도에 임종에서는 10만 군대 건설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상해 임종의 입장에서 10만의 군대를 건설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임난 때 율곡 선생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것을 마치 역사적 사실인 양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1500년대에 10만 명의 군대를 유지하려면 당시의 조선의 경제력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주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만양병설 또한 유일곡 선생이 사후에 그 기록이 이제 그 묘비에 기록된 것이 사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임종도 뭐 10만 군대 건설, 아마도 뭐 그런 같은 취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당시는 1차 세계대전 일본군의 병력 규모는 136만 명이었습니다. 보동 전투와 관련해서 임정 군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군 157명이 전사를 했고 200명이 중상을 입었다. 독립군은 전사가 4명이고 중상이 2명에 기록 불과하다. 이게 이제 이 임정의 발표였습니다. 당시 사건에 대한 일본군의 기록은 독립군 24명을 사살했고 일본 군대는 1명이 전사했다. 이게 일본의 기록입니다. 청산리 전투와 관련해서는 독립기념 관장을 했었죠. 김사뭉이라는 분이 쓴 책에는 10번 싸워서 10번 다 이겼고 일본군 1200명을 사살했고 독립군은 150여 명만이 사상이 있었다. 또 임정의 발표에 따르면 1254명의 일본군이 사살이 되었고 박은식 조선 독립운동 지열사에는 1000명, 이범석 장군은 3,300명을 사상자가 3,300명이었다. 이러지만 반면에 독립군은 뭐 60명이었다. 이런데 일본의 기록은 일본 군은 11명이 전사한 것이다. 결국은 이게 그 하드라 통신 같은 게 결과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이 되었고 이게 마치 청산리 대첩의 신화가 되었는데 그 김학철이라는 독립운동 그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김학철의 증언에 따르면 봉오동인이 청산리 전투니 하는 전과는 300배 이상이 과장된 것이다. 연해주 감도의 한국인 무장부대의 자금 조달 실상입니다.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전제로 해서 군자금을 확보하려고 무력을 동원했습니다. 군자금 모집 대상은 주로 만주에 이주한 한인사회에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 한인사회와의 갈등이 굉장히 적지 않았다. 현지 한인들에게는 독립군은 무장 독립군들은 폭도로 인식이 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군 김좌진은 만주벌의 마왕인데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과중한 군자금을 요구하다가 한인 사회의 반발로 한인들이 골석 재판에서 김좌진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1928년도에 암살이 됐는데 사회주의 계열의 그 조선인에게 암살을 당하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총독부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그 과중한 군자금을 요구하는 그 빈주현이라는 말입니다. 예, 빈주현 사건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보복으로 김좌진이 암살이 되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이냐 범죄 행각이냐 해방전국에서 그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그 장덕수 선생의 동생입니다. 장덕진이라는 분은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시 프랑스 조계에 있는 외국인 카지노를 습격했다가 경비원이 쏜 총에 피살이 됩니다. 연해주에서 독립단을 표방했던 최용호 사건은 한인들을 상대로 군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다가 봉기한 주민들에게 피살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주 일대의 그 한인들은 주로 당시에 그 이제 마약이죠. 당시에 그 아편과 관련된 마약의 사업에도 깊이 관여를 하고 있었다. 하얼빈의 아편 관련 업소는 650개소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0여 개가 한인들이 운영하던 업소였다고 합니다. 또 대표적인 아나키스트 신채호 같은 경우에는 화폐를 그러니까 수표를 위조하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뭐 그 1945년도 이전에 그 한일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본에만 맞섰으면은 건국 훈장까지를 수여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좀 남발에 가깝지 않나. 건국 훈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에 기여한 공로로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무정부주의자라든지 또는 공산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왕정복고를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 과연 건국훈장이 어울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희 선생의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서는 대표적으로 민족주의 운동가에서 공산주의자로 바뀐 대표적인 그 인물이고, 레닌으로부터 그에게 자금을 지원받는데, 이는 임정을 공산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무장투쟁의 현실적인 수단은 정규군으로서는 대적이 불가능하고 주로 암살과 테러였는데, 당시에 그 외교 독립 노선을 지키던 이승만 박사의 경우는 암살과 테러로서는 독립을 절대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한인 사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9장, 챕터 9장입니다. 챕터 9장은 문재인 정부의 역사 내란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육사의 뿌리가 1945년 12월 미 군정하에서 세워졌던 군사영어학교가 아니라 1920년대에 있었던 신흥무관학교가 육사의 뿌리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둘 다 성공을 했다고 하기도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완전히 우리 사회에서 사그라들었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광복군과 독립군 정신으로 도배질을 했다. 임관식,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이죠. 임관식의 주제로 독립군과 광복군으로 하기도 하고, 교정에는 항일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에는 공산사회주의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홍범도 같은 경우에는 자유시 참변에서 적군에 가담을 해서 독립군이 몰살당하는데 책임자가 되기도 하고, 또 소련 공산당에 입당해서 레닌으로부터 권총을 하사받는 홍범도의 행적, 그리고 만주에서 마왕이라고 알려진 김좌진의 폐악질, 그리고 대표적인 무정부주의자 이희영 같은 분들의 항일 운동을, 그러니까 항일 운동을 했다고 해서 육군사관학교 교정에다가 저런 분들의 흉상을 세우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우리 사회에, 우리가 당시에도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행동들이, 이런 액션들이 많은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론적으로 이 연속 탄핵의 근원,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이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다. 대중 다수, 국민 다수들이 그러한 역사 인식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육상 홈페이지에서는 백선엽 지우기를 했다가 23년도 윤 정부 들어서 다시 복구가 되었고, 생도생들이 이용하는 충무관에는 이제 흉상을 세우고, 또 독립군, 광복군 유물을 전시하고, 또 백선엽 씨를 홍범도실로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그 컨텐츠에 있어서는 핵심 과목의 변경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25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6.25 전쟁사,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군사작전의 군사 전략이라는 이 세 과목의 필수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해서 6.25 전쟁사를 배우지 않고, 북한에 대한 이해를 배우지 않고, 군사 전략이라는 과목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인간되는 경우가 당시에 있었다. 국군의 날 날짜 변경 시도가 있었습니다. 10월 1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1950년 6.25 전쟁 당시에 38선을 돌파 기념하는 일이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1953년도에 체결되고 1954년도에 발효가 됐지만, 그 조인식을 1958년 10월 1일 미국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서 10월 1일이 국군의 날로 제정을 하고,
우리가 그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거를 9월 17일 광복군 창건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여기에는 보수정당의 국힘의원들도 다수가 동참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결과적으로 역사적인 의미를 무시하고 민족 감정을 앞세우는 처신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사영어학교의 흔적 지우기입니다. 군사영어학교는 1945년 12월 5일 일본이 물러가고 남한을 통치하던 미군정기에 개교를 했는데, 주로 여기 입교한 출신들은 일본 육사 출신들, 그리고 만주 군관학교 출신들, 그리고 학도 지원병 출신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6년 4월 달에 국방경비사관학교가 되고, 그 이후에 육군사관학교가 됩니다. 6.25 전쟁 당시에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24명이 이 군사영어학교 출신이었고, 6.25 전쟁의 그 훌륭한 장군들, 백선엽, 김종호, 장도영, 송효찬 등의 초대 참모총장부터 18대 참모총장 18명 중에서 16명이 군사영어학교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를 육사의 뿌리로 삼자. 신흥무관학교는 사실 변변한 무기도 없었다는 것이고요. 또 그 관련된 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연구를 하기에도 굉장히 어렵다. 근데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무관학교라고는 하지만 생도들이 마적대들의 습격을 당해서 피해를 입을 정도면은 뭐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그런, 그야말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그 학교인데, 이런 학교를 마치 우리 육군사관학교의 뿌리다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사실 역사라는 이름의 사기극에 불과하다. 그리고 광복군을 대한민국 역사의 뿌리로 만들기. 40년 9월 달에, 여기 이제 9월 17일이었죠. 임정에서는 100여 명으로 광복군을 창설을 합니다. 이 창설된 광복군은 당시에 중국군의 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일본군 만주군에 있는 일정기에 태어났던 생도생들보다 나이도 많았고, 또 현대적인 전투 기술을 교육받지 못한 인원들이었고, 해방 이후에 근대 국가를 이끌 만한 전문성도 부족했고,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 등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건국 이후에 경쟁에서 도태가 된 분들이다. 그래서 좌파 진영에서는 크게 김원봉과 홍범, 조선인민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하다가 조선인민군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김원봉을 육군사관학교의 뿌리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 줄을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련 공산당에 입당을 해서 레닌으로부터 권총을 하사받은 그 홍범도에 대해서 그분들이 한 행적에 미루어 봤을 때, 대한민국의 육군사관학교에 그분들을 기리기에는 그거는 온당치 못한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원봉과 홍범도의 길이 자유와 평화의 길이었다 했지만, 사실은 그 길은 자유와 평화의 길이 아니라 공산주의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다. 대국민 거짓말이다. 계속해서 10장입니다. 10장은 제목이 10장의 제목은 위안부 사기극과 조선동아중앙일보의 책임입니다. 이우연 박사가 쓴 부분이고요. 위안부 사기극은 이미 30년 동안 또는 길게는 1980년부터 일본에서 시작을 해서 윤미향의 정의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수요 집회라는 이름으로 하면서 소녀상도 만들고 추운 겨울에는 먹돌이도 둘러주고 이런 온갖 퍼포먼스를 했었는데, 이게 처음 나온 거는 1940 일제시대 이후 1960년대, 우리가 1960년도에 나온 64년도에 나온 영화죠. 세르빈 강의 노을이 진단가요? 예. 그 영화에도 보면은 매춘부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1980년대 이전에는
세론에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1980년도에 일본의 요시다 세이지, 본명은 요시다 유토입니다. 1913년에 태어나서 2000년에 사망을 한 요시다 세이지, 일본의 공산당원이었습니다. 나의 전쟁범죄라는 책에서 제주도에 와서 사냥을 했다. 뭐 이런 걸 했는데 일본의 중앙대학, 그러니까 그 주호대학인데 이제 우리말로 읽으면 중앙대학이죠. 예, 중앙대학의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가 요시다의 고백은 더 이상 증언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 종군 위안부를 둘러싼 30개의 거짓말과 진실이라는 책이 1997년 일본에서 출간이 된 이래로 또 요시다 스스로가 자기가 지어낸 뭔가 이렇게 책을 잘 팔리게 하고 인기를 끌기 위해서 지어낸 거짓말임을 자백을 했고, 그래서 관련된 기사를 보도했던 아사히 신문은 관련 기사를 전부 다 철회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존 조중동은 반성은커녕 기사를 취소하지도 않고 오히려 논점을 반일 선동으로 이탈해버리는 그런 무책임한 짓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살 위안부라는 거짓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전시정보국에서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 일본인, 대만인 위안부들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조선인 위안부들의 평균 나이는 25세 가량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는 근로정신대와 위안부라는 개념을 혼동을 했다. 이규태라는 분은 이제 그 언론인이자 그 국회의원까지 역임을 하시죠. 그래서 정신대는 곧 근로정신대가 곧 위안부다라는 그 인식을 갖고 있었고,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조선, 동아, 중앙 등 한국 언론사들이 관련된 문제를 정리하고 청산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퍼지고 있는 사진들은 아래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은 진지가 함락된 이후에 진지를 채 탈출하지 못했던 포로가 된 위안부들에 대한 전장에서 찍어진 사진인데, 이 사진은 아마 주익종 교수가 낸 일본군 위안부 인사이드 아웃인가요? 네, 그 책에서는 사실 이제 어떻게 된 배경인지를 이 왼쪽에 있는 사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은 그 실제 일제시대 때의 조선인 위안소에 서 찍은 조선인 위안부들의 실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사진들은 잘 안 돌아다니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후세의 입장에서 그 시대를 안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11장입니다. 다음 11장은 일본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반일 종족의 역사 난동 소제목입니다. 요거를 하기 전에 이제 크게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화가 됐던 군함도라는 섬이죠. 여기 이제 석탄광산입니다. 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고요. 요거는 이제 규슈 지방의 최남단, 중간쯤이죠. 나가사키 한 앞바다에 있는 요 작은 섬입니다. 요 섬의 모양이 군함처럼 생겼다고 해서 군함도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일본 말로는 하시마 섬이라는 말이 있고요. 옆에 보니까 한자로 군함도라는 또 지명도 같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조선인 사망자 122명이라고만 제기를 합니다. 그럼 그 122명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일제시대를 볼 때 전시 노무 동원이 시작된 것은 1939년도부터입니다. 그리고 관알선의 모집이 시작된 것은 1942년 2월부터고, 그야말로 강제성이 있는 징용이 실시된 것은 44년 9월부터 45년 3월, 미군이 현해탄에 대한 제해권을 장악하고 나서 45년 4월 이후에는 그 징용자들이 더 이상 현해탄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2명에 대한 그 분석을 해보면 이 122명이라는 게 1925년부터 1945년
한 20년까지 군함도에서 사망한 조선인입니다. 당시의 조선인은 평균적으로 한 600명에서 800명 정도가 군함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자들 중에 28명은 당시에 12살이 안 되는 12세 미만의 어린이였습니다. 다음에 25년부터 전시 노무동원이 있는 1939년 이전, 그러니까 38년도까지 사망자들이 43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원인이 병사, 노환으로 사망한 분, 이런 사람들이 또 23명입니다. 그렇게 제하고 나면은, 전시 노무동원 이후에 어린이를 제외하고 병사한 분들 제외하고 28명의 광부들 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같은 광산에 근무하던 일본인들의 사망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거 마치 조선인들을 중세의 고대의 노예들처럼 끌고 가서 가둬놓고 그렇게 묘사한 영화는 그야말로 사실관계를 날조하기 위한 선동용의 내용이 강하다. 그리고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온갖 출판 도서들도 그런 내용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문영이라는 작가가 쓴 책에는 이런 책 제목이 있답니다. 부끄러운 세계문화유산 군함도라는 그림책이 있는데 여기는 많은 내용을 소개합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소개를 하면, 전쟁을 일으키고 미치광이가 되어가던 일본은 우리 땅의 어린 소년들까지 강제로 자기 나라로 끌고 갔어요 라고 하는, 아마 그림책인 걸 보면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인 것 같은데, 어려서부터 이런 사실과 다른 내용들에 노출이 되면 인간이 세뇌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간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사도광산입니다. 사도광산은 우리로 따지면 이제 동해 쪽이죠. 일본의 니가타시의 이제 앞바다에 있는 광산인데, 에도 시대 16세기니까 1500년대부터 개발이 되었고, 당시에는 금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96년도에 미시비시에 불화가 되었고, 1940년도에는 1년 최대 생산량 1500kg의 금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금 킬로그램당 시세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한 2115억 정도의 생산 가치가 있는 금이 되겠습니다. 전 근대와 근대를 관통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금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사도광산의 요 입구 모양, 입구 사진이고요. 요거는 좌측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당시에 광산에서 이제 금 채굴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모형으로 인형으로 이제 재현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해 신고 서철, 그러니까 이 사도광산에서 있었던 강제 동원, 강제 노동 에 대한 이제 피해 신고를 접수를 받았는데, 이제 유족들이나 이렇게 대부분 유족들이겠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았고 가족이 초청되어 사택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했노라. 그래서 그냥 사도광산의 기억은 일상적인 광부와 광부 가족들의 삶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반일 선동의 소재로 전락이 되고, 마치 이 정부가 이런 거를 마치 방치하는 것 같은 이런 선동들이 끊이지 않는다. 다음은 이제 내란의 향방입니다. 큰 챕터 세 번째 부분이고요.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역사내란의 사령부는 한국 사학계와 교육계다. 첫 번째는 한국사에서 일본만 본다. 민족문제연구소, 정대협, 광복회 이런 단체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 배후에는 한국의 사학계와 역사교육계가 있다. 의도적인 반일주의 기조의 중고등학교 역사 과정을 교과서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한국사 유사 이래 60분의 1 정도의 기간에 불과한 일제시대의 문항이 전체의 25%,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일제에 대한 저항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고 폐쇄체제, 조선의 폐쇄체제가 해체되고 근대 문명이 도입이 되고 그리고 그 중에 또 공산주의 체제의 위협이 간과되는 그런 편향성이 지나치게 편향된 교육이다, 시각이다라는 겁니다. 단 두 번째는 엉터리 수탈론입니다. 이 수탈론은 1945년도 해방 이후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는 거의 1세기가 다 되어가는 그 역사적인 짐인 것 같습니다. 식민 지배와 경제 수탈. 온갖 종류의 수탈이 난무했다. 토지도 뺏어가고 쌀도 뺏어가고 뭐도 뺏어가고 다 뺏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사학자들이나 또는 그간의 많은 양식 있는 분들의 이용훈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거 없는 낭설이다. 1919년을 제외하고 일정기 총독부의 재정은 만성적자였습니다. 재정 부족은 항상 일본에서 조선 반도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1910년부터 1945년 조선 반도는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기가 있기 전에 좀 표현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천지개벽을 한 것이 조선반도의 변화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어업령, 광업령, 산미 증식계획, 회사령 이 모두 다 근대적 제도로 도입이 된 것이지 이를 우리 역사책에서는 근대적 제도라고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집, 관할선조차도 강제 동원으로 묘사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일본에 대한 증오심을 지나치게 조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음에 엉터리 독립운동서입니다. 앞서서 앞에서도 독립과 해방에 대한 개념을 있었는데 해방이 곧 독립이라고 하는 오류. 다음 두 번째는 대한민국 건국운동을 홀대하고 건국과 무관한 활동을 상찬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역사 내란자들이 퍼뜨리는 역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1948년도에 대한민국을 건국을 할 때 그 3대 건국 세력이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를 비롯한 경기 기호 인사들, 그다음에 인천 김성수 선생을 비롯한 호남 민족주의 인사들, 그리고 안창호 선생을 따르던 서북파 민족주의 세력들, 이 세 개 세력들이 연대해서 대한민국을 건국을 한 것인데 이런 내용들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거의 알지를 못한다. 엉뚱하게도 대한민국 건국에 종국에는 참여하지 않은 백범 김구를 국부로 동갑시키기도 하는데 1948년도 김구의 행적은 대한민국 건국을 무산시키기 위한 김일성의 공작에 동조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민족주의 역사학이 득세하고 있다. 한국역사연구회라는 게 있고, 근데 주로 계급혁명사관인 민중사학, 그리고 이들의 목표는 이런 사학은 사회의 변혁을 할 수 있는 엔진이 되어야 된다. 그들이 말하는 사회의 변혁은 자유대한민국의 전복을 뜻하는 것이다. 그 수단으로는 친일인명사전, 친일청산이라는 미명하에서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건국에 기한 인물들에 대한 역사적인 낙인을 찍어놓고 말았다. 정식 정부 기념 행사는 하지 않고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기극이다. 2000년대 들어서 뉴라이트 쪽에서 기존에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사회를 잠식하고 있었던 좌편향 역사 교과서에 대한 폐기 요구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족주의 역사학계에서는 1919년 건국론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배후에서 겉으로는 정치 권력들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조정을 하고 역사 정치를 도모하고 있는 세력들이 바로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다. 그래서 일정기는 곧 억압과 수탈이라는 두 단어로 설명을 하고
일정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을 하며 무력 투쟁을 찬양하고 실력 양성론을 무시하는 자들이다. 결론적으로 지어낸 거짓말을 역사라는 이름으로 후세들에게 배우기를 강요하고 있는 세력들이다 라는 겁니다. 13장에서는 보수 정당인 국힘당, 사실은 국힘당이 보수 정당인지 아닌지 사실 헷갈립니다. 최근에 있었던 문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서 국힘당의 현역 의원들이 보여준 또는 국힘당의 지도부가 보여주는 행동들이라고 할까요? 대응 방안은 그야말로 무책임하고 그야말로 인간적인 신의조차 갖지 않는 시정잡배만도 못한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불법 구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당사에서 둘러앉아서 TV로 시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분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역사 전쟁의 전사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다 역사 전사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어낸 거짓말을 역사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 역사의 무기를 마구 휘둘러댑니다. 2024년도에는 광복절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광복회와 야당이 정부와 별도의 기념식을 갖는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전개가 되었고, 그리고 민족주의적 자익역사관에 어긋나는 상대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서 그를 세상에서 매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국무장관인 노동부 장관조차도 국감장에서 퇴거 명령을 내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2025년, 2024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에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국힘당입니다. 심지어는 좌익 역사관에 동조하는 일들도 있고 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것인지 또는 좌익 역사관과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갖게 합니다. 자신의 역사관이 없는 정당의 문제, 항상 역사 문제만 제기되면 굴복하게 되고 열세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수로에 찬성하며 광주를 방문해서 또 참배를 하고 사과를 하는 그런 행동들을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 국힘당의 현실인데, 사실은 작년에도 한번 우리 헌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저도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가 헌법 전문회에서 있는 특정한 사건을 열거하는 것은 이제 문명화된 사회의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는 좀 버릴 때가 되지 않았나. 철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내용을 담아야지 구체적인 사건을 남겨놓는 기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헌법의 전문은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체성과 역사관입니다. 우파의 단어들을 열거를 해보면 자유, 독립, 국방, 치안, 법치, 시안, 시장, 자유재산, 사유재산, 근면, 실적, 자기 책임, 경쟁, 생존과 번영, 효율성 등등등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 사회에서 좌파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을 나열해 보면 민주, 평등, 더불어, 상생, 분배, 복지, 약자, 사회적 책임, 국가 책임, 민중, 평화, 차별 반대, 반외세, 민족 통일, 남북 화해 등등등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우리가 학자나 정치인 수준의 역사적 정체성을 끼를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 대중들은 역사적 사실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본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나름이다. 지금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 또한 저들이 원하는 바가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좌파들의 서사는 농민들이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봉기했고, 이게 동학혁명입니다. 그리고 침략 원용 이토를 처단하고 조선 농민의 수탈에 치를 떨었고 착취당하는 노동자 전태일이 우리의 영웅이다. 뭐 이런 서사죠. 반대로 우파의 서사는 자유를 갈망하는 독립된 개인들이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자유진영의 우방과의 협력을 위해서
우리도 잘 살아보자라는 9월에 근면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세계 인류의 산업가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파의 서사인데, 이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두 개의 서사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아이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교과서는 일본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우파 어른들은 두 번째의 서사를 말하고, 우리가 생활을 해봐도 피부로 느끼는 거는 이 아랫부분의 서사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 바보야. 문제는 경제라고가 아니라 문제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It's the history, stupid. 국힘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님들은 전원이 역사 교육부터 다시 받을 필요가 있겠다. 국힘당을 보면 과연 이 나라의 보수 정당, 우파 정당, 자유를 가치로 신봉하는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의구심을 가질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음, 김정은이 일깨운 민족 환상입니다. 예, 북한에서는 이렇다고 하죠. 우리는 겉모양만 민족입니다. 남조선에는 없는 김일성 민족. 남조선에는 김일성 민족 정신이라는 민족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이 과연 같은 민족일 수 있는가?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이 그랬죠. 우리는 통일하지 않겠다, 따로 가겠다. 저들은 뭐 그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일 수 있는데, 민족 환상을 오히려 이 김씨 왕조의 독재자가 일깨워주고 있는 형국이다. 다음, 김대중 통일 정책의 사기성입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남한의 남북 연합 방안 통일 정책, 그리고 북한의 고려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가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있다 해서 그 공동 선언서에 담긴 했지만, 사실 저자들은 김대중과 김정일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이해 타산으로 접근을 한 것이고, 지금 지나서 보면 역사적 사기극에 불과하다. 사실은 그도 그럴 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운영하는 사우스 코리아와 공산 일당 독재 전체주의를 하고 있는 북한이 교류를 한다고 해서 정치적인 타협점이 나올 수 있느냐? 물과 기름을 섞으면 물과 기름이 따로 있듯이 섞일 수 없는 것을 섞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사기성의 통일 정책에 불과하다. 다음에 독일의 민족과 통일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독일 민족은 비스마르크가 이제 대상으로 있을 때 독일 제국이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독일 민족은 통일되기 이전에도 기독교 문화에 기초한 자유로운 개인 공동체가 독일인들 기층적 사회 질서였다. 그래서 동서독 분단 체제 하에서도 민간 교류는 단절되지 않았다. 그래서 가족들 간에 만나고 가족들 간에 서신이 교환되는 것은 우리가 동서독 간의 분단 체제에서도 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족들의 교류는 계속 있었기 때문에, 독일 통일은 결과적으로 동독 지역으로의 자유가 확산되는 과정이었노라. 이에 반해서 한반도의 분단은 독일과는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의 전통 사회가 독일과 달리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으로 이루어진 신앙과 직능 공동체와는 다른 형태의 전통 사회다라는 사회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나 우애, 직능, 이러한 공동체가 한국 전통 사회는 부재하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않은 정파 간의 투쟁에 그 사회 구성을 하고 있는 개개인이 동원되는 사회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가 지금 탄핵안이 국회에 올 때는 좌파들이 여의도 일대를 장악해서 마치 시위를 하고, 또 반대로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광화문 일대를 뒤덮는 이런 형태의 우리 사회를 보면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용돌이형 대중사회라는 책을 쓴 분이 그분이 제가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분이 쓴 책이죠. 예. 그래서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근대 문명의 핵심은 이 자유라는 가족 가치, 그러니까 신성하고 불가침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가치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 근대 문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한국의 분단 현실을 보면 그러한 근대 문명 가족이라고 하는 가치조차도 남북한 간에 갈라놓을 정도로 그런 거를 부정하는 사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민족과 통일과는 한반도의 분단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독일의 사례를 우리랑 같은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자립한 사회성이 미숙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7월 28일 날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직후에 북녘의 동포들을 향해서 던진 메시지입니다.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북한 주민을 공산업자로부터 우리는 구원해야 된다. 그리고 자유인의 국제사회와 세계 가족의 관점에서의 당위성을 설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조를 정면 정부가 북진 통일을 폐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저자의 주장은 정면 정부는 어떤 통일에 대한 기본 방침과 통일을 그 행동 계획을 혼동을 하고 말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악의 체계가 무너질 때는 엄청난 희생을 대가로 한다. 지금 우리가 그 공산사회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 체제에 신음하는 북녘 땅에 있는 우리 그 개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이제 던지는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 사회가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또 해결할 능력과 용기가 과연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용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우리가 거짓 역사가 이 사회를 뒤덮을 수 있는 것은 진실을 봤을 때 그 잘못된 거짓을 과감하게 벗어던질 수 있는 용기가 체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외면하고 또 비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회에서는 진실을 보고 정직을 교육하기보다 용기를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왜 그러냐? 용기가 없는 아이들은 진실을 봐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서양인들 관점에서 보면 거짓 역사가 한 세기를 걸쳐서 계속 득세하며 그런 내용들이 전혀 고쳐지지 않는 한국 사회를 보면 한국인들은 진정한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지금 30분까지 마무리 가능할까요? 토론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예, 거의 끝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한데 이게 원래 저 9시까지 발표고 1시간 정도 토론하는데 오늘 열정적으로 발표를 하시다 보니까 그러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다 끝나갑니다. 곧 끝내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입니다. 책을 요약하겠습니다. 어깨를 부비며 지어내는 거짓말에 나라가 떠 있다. 이 내용은 육당 최남선 선생이 1954년도에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쓴 시에서 우리 이용원 교수님께서 인사이트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거듭되는 정변, 60년 이래로 거의 10년마다 정변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최소한의 조사도 없는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국회는 그 진실적인 조사조차도 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교양도 양심도 없는 국회의원들이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의 엉터리 판결이 우리 사회의 실상이다. 그래서 근본 원인은 한국인의 교양과 문화가 천박함에 있다. 조선시대 당쟁의 재현에 불과하다. 다음 두 번째는 오래된 거짓말에 대한 무모한 도전을 했었다. 이용호 선생님 개인에 대한 의견입니다. 토지 수탈, 온갖 종류의 수탈설, 연행설, 징용공, 강제행설, 거짓말들 공세 있게 썼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맞서왔다.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새로운 거짓말이 등장했다. 1919년을 건국설로 주장하고 한일 병합이 무혈한 둥 또는 일제하 조선인들의 국적이 한국 국적이었다는 둥 이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사는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 독립운동은 그야말로 3.1운동이 출발점이고 그 이념은 인류 공영의 자유와 자유의 대업이었다. 내란의 근원은 종족주의인데 결론은 한국인들에게 이 한국 역사학계에는 근대 문명에 대해서 무지하다.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육당 최남선 선생의 진실 정신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진실인지 아니할사. 속이고 얼러맞춰 얼쯤 얼렁하는 일들 어깨를 부비는 위에 나라가 떠있다. 남산과 북악산을 그물처럼 쳐다볼사. 거짓과 겉발림이 하도 많은 세상이며 저들의 우뚝한 것은 정말인가 하외라. 아무리 그렇게 해야 엉터리 세상이니 아마도 지나치게 잘못 봄이 아닐까 해. 감았다 떴다 하면서 눈을 의심하여라. 실패의 역사를 반성할 줄 모른다. 그래서 만국은 외적들이 침입했기 때문 외적놈들 탓이고 분단은 미소 때문이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 역사에 대한 주체적 책임의식이 부재하다. 이러한 그 최남선 선생의 주장은 국가라는 것은 진실 정신의 통일체다. 정신적 통일이 없으면 국가는 실패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내란의 근원은 국가의 정신적 통일이 없는 국가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현실 실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저자께서 우려하는 바를 전달하겠습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난 것 같다. 거짓말과 정탐, 겁박, 음모, 선동, 비겁, 사기와 배신의 강, 곧 저열한 종족주의의 강, 그 끝의 나락은 죽음 이끌 죽음의 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